고용 부분도 둔화되고 있고 물가 부분도 둔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소비 지표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실물 경기가 부진하면 무리하게 금리를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게 EV9 축소판이 EV3가 드디어 올해 7월 달에 나옵니다. 이게 4천만 원 정도 수준이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로 나오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흔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김지훈입니다. 네, 저는 본업은 전업 투자자고요. 개인 투자자분들하고 똑같이 열심히 매매하고 열심히 기업 분석하고 한 번도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뭐 전문가 타이틀을 달고 사실 주식의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전문가라는 게 사실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식 관련돼서 기초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기초 관련된 강의를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댓글에 URL 주소 달아주실 텐데 기초 강의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웅달 책방에 항상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웅달 책방이 편안하게 그 인터뷰하는 채널이라서 오늘 또 많은 또 투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얘기를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표가 일단 너무 잘 나오면 사실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데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급격하게 둔화되진 않아요. 근데 생각보다 물가 상승률이 어찌 됐건 간에 급격한 둔화는 아니지만 둔화가 일단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가와 더불어서 결국은 그 소위 말하는 그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코로나 때 현금 뿌린 돈, 그다음에 뭐 자기가 일해서 번 돈, 그런 가처분 소득의 여력이 그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그러니까 녹록치 않아진 거죠. 미국 소비자들은 굉장히 그래도 소비 그 여력이 있었는데 소비 여력이 조금 많이 낮아진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국에서 고용이 많이 둔화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젠가 아마 그 졸트 그 고용 보고서 나왔을 텐데 고용도 지금 뭐 드라마틱하게 둔화된 건 아니지만 좀 둔화되면서 실업률이 좀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주식하고 같이 이제 연관을 맺는 게 채권인데 채권 수익률이 이제 채권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채권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오히려 위험 자산인 주식에 대한 기대값이 올라간다는 거고요.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채권을 많이 사놨는데 채권을 일부 좀 축소해 놓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축소한 것만큼 비트코인으로 다 가면 안 되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7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비트코인 위험 자산 쪽에 자산에 조금 그 순환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의 비중이 뭐 압도적인데 제조업 지수가 5월달 기준으로 51.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4월달에 49.4를 찍고 5월달에 51.6이니까 50 가까이 평균치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고 기준은 50입니다. 50을 넘으면 제조업 경기가 좀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신규 수출 주문이 5개월 연속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자재 가격, 뭐 구리라든지 알루미늄이 역대 최고 가격을 찍으면서 원자재 가격을 부담을 주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결국 원자재 가격을 제품 판가에 전이하는 일종의 제품 가격이랑 원재료 가격의 차이인 스프레드가 지금 벌어지는 그런 구간에 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좋은 게 아니라 대만을 포함한 전반적인 아시아 제조업체의 확장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환율이 중요한데 환율이 굉장히 지금 조금 하향 국면으로 조금 진입하지 않냐. 그래서 경기 모멘텀이 둔화되는 시기에는 물가가 제한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하반기 금리 인하는 무조건 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는 거는 경기가 계속 좋아진다는 반증인데 사실 경기가 계속 좋아진다는 보증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그 고용 부분도 둔화되고 있고 물가 부분도 둔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소비 지표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실물 경기가 부진하면 무리하게 금리를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게 초점이고요. 그런데 다만 그건 있습니다.
이제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이 QT 소위 말하는 양적 완화 정책을 속도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이제 사실 글로벌 정부가 이 QT를 조절한다든지 재무부에서 국채를 다시 사준다든지 해서 양호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내면 금리를 낮추지 않아도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금리 외에 다른 정부 정책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기대값을 올리면 금리가 예를 들어 결국 하반기에 내릴 건데 3번 내릴 거 2번만 내리고 1번만 내리고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지표가 수출 지표인데 수출이 5월 달에 무역 수지 50억 달러 흑자를 전환을 했고요. 4월 달에 15억 달러 흑자 전환을 했으니까 3배 넘게 수출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데이터별로 저는 결국은 수출에서 가장 큰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반도체가 역대 2위급으로 113.8억 달러 수출 기록했고 YOY 전년 대비 54.5%가 증가를 했고요. 자동차는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는 64.9억 달러로 4.8% 증가하면서 역대 1위를 기록했고요. 눈여겨봐야 될 거는 석유 제품과 석유화학입니다. 가장 경기가 나쁘다고 예상이 됐던 석유 제품, 석유화학에서 모두 전년 대비 증가를 했고요. 특히 석유 제품에서 역대 3위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눈에 들어온 게 바이오헬스입니다. 바이오헬스가 역대 순위 2위를 기록하면서 12.9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다만 2차 전지는 전년 대비 19.3% 감소하면서 6.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출 데이터는 581.5억 달러로 역대 수출 데이터 월별 데이터로는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이 수출 데이터가 꺾이지만 않으면 우리나라 증시는 크게 위로는 못 올라가겠지만 그렇다고 크게 밑으로 빠지지는 않는 어떻게 보면 아주 강력한 하방 지지대가 견조하게 유지되는 박스권일 가능성이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참고만 하세요.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 수출 데이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 13대 주력 산업에 대한 산업 기상도입니다. 그 햇님 표시 있는 게 좋다는 거거든요. 전년 대비 계속 증가할 거라는 건데 자동차는 계속 이 두 개, 그러니까 10% 이상 증가한다는 거고요. 조선이 좋습니다. 조선은 생산과 수입 모두 이 햇님 2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지금 정보통신기기 쪽에서도 전년 대비 증가할 거라고 나왔고요. 모두 좋은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모두 증가가 나왔고요. 바이오 헬스 쪽도 생산 좋다고 나왔고 수출 좋다고 나왔고 내수도 좋다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의외로 하반기에 회복되는 게 디스플레이입니다. 왜 그렇죠? 하반기에 그 파리 올림픽을 포함해서 다양한 이제 TV나 이런 가전 쪽에 신규 수요가 조금 발생할 것 같습니다. 교체 수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석유화학 쪽에서도 하반기에 조금 회복세를 보이는 국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반도체 계속 좋을 거고 자동차 계속 좋을 거고 조선하고 바이오 헬스 그 다음에 일부 석유화학 쪽에서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서 전반적인 산업의 데이터가 하반기에도 좀 좋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에서 계속 답을 얻자.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럽은 이번에 ECB가 25bp 최초로 먼저 미국보다 선 반영해서 인하하고 데이터 뒷받침되면 9월 달에 추가 인하하겠다고 해서 사실 이 유로화가 달러 대비 약세 흐름이 나왔는데 그러면 계속 유럽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스탠스가 강력하게 지지를 받으려면 유로화가 달러 대비 계속 약세로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왜냐면 금리라는 거는 돈의 가치니까 그러면 돈의 가치가 유로화의 달러의 가치가 금리니까 금리가 돈의 가치를 의미하니까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유로화 가치가 낮게 유지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유로화 가치가 잠깐 약세 찍고 바로 반등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일시적으로 인하는 할 수 있어도 크게 추세적으로 유지는 못 될 거다. 왜냐면 유럽은 어떤 상황이냐? 결국은 그 우크라이나 침공이 촉발해가지고 에너지 위기가 인플레를 촉발했거든요. 공급망 다 망가뜨리고 그 원자재 가격을 엄청나게 올리고 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유럽도 생각보다
임금이 조금 올라가고요. 임금 상승 기반이 있었고, 그러니까 유럽의 총생산, 유럽의 국내 총생산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표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의 제품을 가격을 인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거죠.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 제품 가격이 올리면 마진이 좋아지겠죠. 기업의 제품 가격이 올리면서 기업 실적도 좋아지는 구조로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기업의 제품 인상하는 거를 소비자들이 생각보다 실업률 떨어지면서 임금 올라가고 소비 여력이 생기면서 유럽 소비자들은 이 높은 임금 상승 때문에 소비 비용, 그러니까 소비자 비용 증가를 감내할 수준 정도 지금 회복이 그러니까 소비 쪽에서 유럽의 내수 소비 쪽에서 소비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성장률이 0.6%에서 지금 1%대까지 지금 상향 조정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럽은 사실은 이 결국은 관광이나 이 서비스업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관광이나 서비스업은 드라마틱하게 개선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ECB가 금리를 인하해도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업 지표가 완전히 개선되는 걸 봐야지 사실은 이거를 금리를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지표가 좋아야지 금리를 못 낮추는 건데 금리라는 거는 결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거든요. 근데 관광 같은 이런 서비스업 유럽에서 많은 그 경제를 담당하는 부분의 수준이 부진을 면하는 수준이지 호황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연관되기는 어렵다. 그러면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플레를 감당할 만큼의 소비자들의 상태가 유럽 소비자들의 상태가 계속 높은 수준의 뭐 제품 가격 인상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고 서비스업이 부진해도 경기를 살려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소비자 주도의 경기 회복이 지속될지 여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소비자 주도의 경기 회복보다 전체적인 유럽의 서비스 경기 상황이 더 나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에는 이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럽의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그래서 유로존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올릴 수 있지만 이게 가치가 계속 지속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투세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말 같지 않은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투세가 주식 투자 그거 주식 투자 5천만 원 수익 내는 사람은 뭐 상위 1%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무슨 피해를 보겠었는데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금투세는 주식뿐만이 아니라 채권 투자하시는 분,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금융 상품에 투자하시는 분들 모두한테 피해를 끼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그 금투세 관련돼서 특정 증권사 한 군데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지정해야 돼, 지정. 근데 그 지정하면 여러 가지 피해가 있어요. 일단은 증권사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기업 공개라는 걸 하거든요. IPO. 그럼 IPO는 한 증권사에서 안 하고 여러 증권사에서 하는데 그거를 IPO를 이제 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특정 증권사 신고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원천징수로 떼간다는 거죠. 원천징수로 떼가는 거고 그다음에 특정 증권사 한 증권사 계좌 이제 몰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상위 대형 증권사에 몰릴 거고 그럼 다른 중소형 증권사들은 중소형 증권사한테 타격을 입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권 관련된 부분 외에 사실은 더 큰 거는 그 건강보험 관련돼서 인적공제를 받는데 인적공제 내가 우리 부모 부양해서 우리 부모 친모 친부를 인적공제에 넣었는데 예를 들어 친모 친부가 주식으로 뭐 예를 들어 100만 원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그 100만 원 수익 때문에 내가 인적공제 보험에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예상되는 게 보험료가 내가 평상시 내는 것보다 우리 부모가 주식 수익 난 것 때문에 내가 보험료가 뭐 8% 이상 올라가는 거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피해가 있고요. 주식에 대한 뿐만이 아니고요. 그다음 해외 주식이 250만 원 공제되는 거 외에 추가적으로 세금 바로 내가 폭탄을 맞습니다. 조금 수익이 나면. 근데 그것도 물론 그건 있습니다. 손실 난 것까지 5년인가 그 상계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손실 난 거 해서 해주는데 당연히 이것도 내가 다 본인이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금투세를 도입해서 누군가는 이득을 보는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가 이득 보냐? 사모펀드가 이득을 보는 거죠. 사모펀드는 기존의 49%에서 그거를 이제 매매 차익으로 해가지고 하면 27.5%로 절반 이상 깎이는 거니까 절반 이상 깎이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세금 혜택을 보는 거죠. 근데 사모펀드는 연간 3억 이상의 그 허들이 있거든요. 개인이 가입하려면 그러면 3억 이상 내서 사모펀드를 가입한다는 거는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상당 부분 국회의원 같은 고위층 그다음에 뭐 특권층 소위 말하는 아주 경제적인 여력이 아주 높은 그 어떻게 보면 초부자들에 대한 혜택이 가는 거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금투세 도입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만 같은 경우가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40% 이상 빠졌거든요. 그래서 대만은 그걸 취소했어요. 도입했다가. 근데 금투세 도입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금투세도 도입하고 지금 거래세도 같이 이중과세 하는 거거든요. 소득이 있는데 세금이 있다. 뭐 그거는 당연한 건데 거래세를 폐지를 못 시키는 게 거래세가 결국 농어촌 특별세거든요.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촌 단체의 눈치를 보면서 폐지는 못 시키면서 금투세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 되는데 무리하게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해외 선진국은 장기 보유하면 장기 보유한 것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줍니다. 뭐 주식 같은 경우도 장기 보유하면 그거 장기 보유한 거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거래세는 거래세대로 유지하고 제도적으로 뭐 장기 보유라든지 뭐 예를 들어 배당 소득세 받는 거 분리과세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전혀 안 돼 있는데 무조건 이거를 뭐 강제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도입하는 거는 선진국 수준의 금융 그 제도가 보완이 안 돼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도입하는 게 국민들의 하여튼 전 국민적인 반발이 나오는 거고요. 실제로 금투세 도입 관련돼서 지금 다 주식 팔고 가야겠다고 해서 거래가 많이 줄었습니다. 거래가 많이 줄고 있고 실제 펀드에서 돈 다 빼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그게 아마 한 6조에서 7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지금 이제 뭐 시작이니까 계속 그게 이슈화되면 이슈화될수록 계속 지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왜냐하면 지수는 지금 사실은 생각보다 1분기 실적 나왔는데 굉장히 좋았거든요. 절반 이상이 어닝 컨센서스를 만족하거나 초과하는 수준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주가는 심플하게 실적이 좋으면 그 실적만큼 반영돼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 보완이 안 되고 강제로 악법 중에 악법인데도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폐단이 생기는 거고요. 지금 여러 가지 사실은 집회도 하고 뭐 국민청원도 하고 있는데 도입을 할 때 하더라도 도입하는 것 자체도 너무 부작용이 많으니까 사실은 문제가 있어서 오죽했으면 지금 금감원장님이 나서가지고 지금 폐지하자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국민적인 여러 가지 여론을 반영한 거죠.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인다? 그럼 완전 뭐 그걸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단순히 일단 첫 번째는 누가 가장 수혜를 보냐. 아마 상당 부분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모펀드 더불어민주당뿐만이 아니고 뭐 국민의힘도 당연히 상당 부분 높은 그 권력자들은 사모펀드에 대거 가입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 국회의원 조사해 보면 다 나옵니다. 재산 조사해 보면. 그래서 그런 분들 이 더불어민주당이 극심하게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이익에 피해를 끼치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금투세 도입하는 거지 않냐. 사람이 철저하게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도입할 때 도입하더라도 철저하게 세제 혜택 부분, 장기 보유 부분, 그다음에 거래세 부분 깔끔하게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선진국 수준의 제도적인 완비를 한 다음에 도입을 하는 거죠. 제도적으로 도입 안 되면 제도적인 도입 완비될 때까지 폐지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 부작용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건강보험도 말씀드렸고 건강보험 인적공제도 말씀드렸고 해외 주식 투자할 때
일부 200만 원 비과세 되는 거 외에 다 토해내는 부분, 그다음에 특정 증권사 하면 나머지 증권사들은 어떻게 그거를 감당할 거며, 농어촌 특별세, 거래세는 어떻게 할 거며, 이런 많은 아주 불편한 폐단을 다 정리를 깔끔하게 다 한 다음에 도입할 때 하더라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금투세가 이렇게 국민적인 여론으로 반대를 하는데 무리하게 도입하는 거 자체가 국민 의견을 완전 무시하는 거죠. 금투세 도입이 지금 거의 밀어붙이는 쪽에서 또 더불어민주당이 그 다수 여당이니까 상당히 지금 높아서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황이어서 시장이 아마 지금 계속 그런 부분을 선반영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시장이 계속 좀 좋지 않을 것 같은 영향이 듭니다, 사실은. 2차 전지가 가려면 반도체가 주춤해야 되는데, 그럼 심플한 거는, 왜냐면 2차 전지 정도의 산업 규모 덩치 사이즈 있는 게 반도체밖에 없거든요. 화장품도 좋고 미용 의료기기도 좋은데 그만큼 전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총 대비 사이즈가 작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반도체 대 2차 전지 싸움인데, 근데 2차 전지가 계속 가려면 2차 전지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값은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2차 전지가 숫자가 좋아지면 되는데, 그래서 숫자를 가져왔거든요. 숫자가 4월달 판매 데이터가 이 수치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체 데이터가 116만 5천 대고요. 다만 전년 대비 23% 성장했는데 순수 전기차가 9.5%밖에 못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에 대한 성장률이 많이 줄어든 거죠. 중국이 73만 6천 대, 유럽이 23만 대인데 유럽이 순수 전기차가 13.8% 약간 회복됐어요. 그 다음에 미국인데 미국이 12만 1천 대로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5.3% 줄었습니다. 그 큰 타격을 받는 것 같고요. 안타까운 거는 중국 포함이긴 한데 테슬라 모델 Y를 빼고는 2등부터 5등까지가 전부 BYD 차입니다. 물론 이거는 중국 포함입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봤더니, 중국을 제외하고 보면 역시 테슬라가 여전히 유럽과 미국에서 1등이고요. 의외로 눈여겨봐야 될 게 현대기아차가 3위까지 올랐습니다. 4만 3천 대를 팔아가지고 현대기아차의 약진이 돋보이고요. 2위는 폭스바겐이 굳건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5만 7천 대. 그 다음에 저는 4위 스텔란티스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스텔란티스가 3, 4위권에서는 안 빠지고 있는데 스텔란티스가 올해 가장 많은 신차를 출시합니다. 전기차 신차를.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출하량 보시면 배터리 출하량이 총 4월달 58.5기가와트시로 23% 증가했어요. 그런데 유럽이 19.8% 증가했고 미국이 28.6% 증가했는데, 자, 유럽은 생각보다는 선방한 거예요. 생각보다. 근데 미국이 55%씩 늘어나다가 28.6%니까 정확히 반토막이 났습니다. 업체별로 보면 여기서도 극명하게 갈리는데 CATL이 24.3%니까 CATL조차도 성장률이 둔화됐습니다. LG엔솔 12.3% 많이 둔화됐고요. 그럼 다 둔화됐냐? 올라간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SK온이 30.5%로 일부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가 역시 30.5%로 삼성 SDI의 약진이 상당히 눈부십니다, 지금. 자, 그리고 파나소닉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38.8%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파나소닉이 줄어든 부분을 상당 부분 SDI랑 SK온이 많이 뺏은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4월달 미국 데이터 보면 미국에서는 LG엔솔이 상당히 선방했어요. 유럽에서는 LG엔솔이 부진했는데 미국은 LG엔솔이 2.5기가와트시로 1등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나소닉이 항상 1등이었는데 파나소닉 2등으로 내려왔고요. LG엔솔이 1등, 그 다음에 3등이 CATL하고 LG엔솔이 미국에서 격차가 좀 벌어졌고요. 눈여겨봐야 될 게 SK온이 미국에서 조금 회복되면서 1.2기가와트시고, 역시 미국에서도 삼성 SDI가 38% 성장하면서 1.2기가와트시로 공동 4등을 기록했는데요. 결론은 유럽과 미국에서 삼성 SDI가 모두 좋았다는 거고요. 모두 30% 넘게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LFP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LFP가 전체 침투율은 40%인데요. 유럽은 아직 4%가 안 되고 3.9%, 미국은 4%. 그러니까 유럽하고 미국에서 LFP 차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처럼 얘기는 했지만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1분기 기준으로 전기차가 전년 동기 전체 시장이 20.4% 성장했으니까
성장률은 급격하게 둔화됐습니다. 연평균 50% 성장하다가. 그럼 그걸 또 알 수 있는 지표가 가동률인데 LG엔솔 가동률이 1분기에 55%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평균 가동률은 78%인데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고요. SK온이 작년 1분기 기준으로 95%에서 올해 1분기 가동률이 69.5%니까 30% 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기차 시장의 신저가 차종, 아주 매력적인 중저가 차종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쏟아집니다. 자, 올해 뭐가 나오냐면 유럽에서 9번 이상의 올해 차로 선정된 EV9 축소판이 EV3가 드디어 올해 7월 달에 나옵니다. 이제 요게 4천만 원 정도 수준이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로 나오고요. 시트로엥 스텔란티스에 합병됐죠. 시트로엥 EC3가 있는데 요게 진짜 잘 팔린 차종이 항상 유럽에서 베스트 탑 5 안에 들어가는 차인데요. 시트로엥 EC3가 엄청 싸게 나옵니다. 23,000달러. 요것도 올해 하반기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그 GM에 1억 넘는 건데 엄청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 대형 SUV가 있습니다. 리릭이라고. 리릭이 7월 달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캐스퍼 EV가 아마 이거 올해 하반기에 나오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4만 불 미만, 그러니까 3만 5천 불, 2만 5천 불에서 3만 5천 불 사이 아주 매력적인 전기차가 최소 7종에서 최대 9종이 쏟아져 나오는데 야 그럼 그거 싼 차니까 LFP 배터리 들어가는 거 아니냐? 전혀 아니고요. 전부 3원계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 매력적인 싼 중저가 전기차가 얼마나 팔리냐에 따라 달릴 것 같은데 저는 중저가 전기차 상당히 성능도 좋은데 가격도 4천만 원대 미만이다. 그러면 휘발유차랑 비교해도 손색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확인한 거는 생각보다 언론에서 야 충전 인프라 잘 안 돼 있고 불편하다고 하는데 막상 전기차 타신 분들이 인터뷰해 보면 전기차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 생각보다 그렇게 안 불편해. 많이 갖춰져 있어. 그리고 전기차 자체의 성능이 좋아져서 충전에 대한 불편함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 4만 불 미만짜리 전기차가 쏟아지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지금 이 가격은 보조금 뺀 가격이에요. 17종의 차종이 LG엔솔 배터리를 씁니다. 그 다음에 12종의 차종이 삼성 SDI 배터리를 씁니다. SK온이 한 10종 정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2종. 그러니까 중국을 뺀 삼성 SDI, LG엔솔, SK온 배터리가 보조금도 싹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최악의 바닥 국면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매력적인 전기차 신차를 소비자들이 얼마나 선택해 주냐에 따라 달린 건데 앞으로는 전기차 신차가 다양한 차종이 나오고 그리고 중국 관련돼서는 지금 중국의 저가차가 아예 발을 못 붙이도록 유럽에서 미국에서 동시에 관세를 엄청나게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소비자의 선택의 폭은 국내 3원계 배터리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